저는 이제 인공지능 여기 큰 일장의 두 번째죠.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미디어의 순기능, 역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교재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인공지능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인공지능에서 대충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대충 이제 인공지능 하면 이제 여러분 알고리즘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잠깐만요. 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결과와 예측을 하는 것이 이제 아웃풋입니다. 인풋과 아웃풋을로 놓고 봤을 때 아웃풋은 결과를 예측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꼭 정답이나 해답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알고리즘을 잘 구성했는지, 뭐 알고리즘이 정말 정교하고 정말 계층이 많다. 그러니까 단계가 굉장히 많게 이제 섬세하게 정교하게 구성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해답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알고리즘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잘 몰라요. 아무튼 알고리즘을 우리가 적용을 하는 거는 맞지만 알고리즘 내에서 어떤 단계를 정확히 거쳐서 이 인풋이 아웃풋으로 나오는지 우리 그 순서 경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인풋은 뭘까요? 이제 빅데이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데이터가 이제 좀 큰 대용량을 바로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아무튼 데이터가 이제 거기 인풋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넣어주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거를 잘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것을 찾아가는 이제 그게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미로를 찾아가겠다. 미로를 찾아내는 뭐 이런 미로는 끝까지 이제 어떤 목표물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거에 우리가 미로를 투입됐습니다. 한 100명이 미로에 투입이 됐어요. 그 중에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가다가 막혀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 그러니까 여러분 100명이면 100명이 이제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 내가 그 앞에가 뚫렸으면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뭐 막혔으면 다시 돌아가거나 옆으로 가거나 좌로 가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목표물까지 어떻게 빠른 경로, 빠른 그 길을 통해서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100명이 모든 다 100명이 그 시간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쉽게 여러분이 유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지만 이제 컴퓨터 내에서는 이게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 나뉘어지는데 이게 아예 딱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이제 정교하고 조금 더 이렇게 인공신경망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바로 딥러닝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책에도 나왔는데 인공지능을 크게 약 인공지능, 이게 약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강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을 때 이제 약 인공지능은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넣어주는 데이터에 한정되어서 거기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훈련을 한 다음에 거기에 기초해서 어떤 결과를 예측해내는 과정, 그게 바로 이제 머신러닝이 될 텐데요. 여러분 알파고 아시잖아요. 알파고도 그동안의 모든 이제 뭐죠 바둑에 대한 지식과 그동안의 바둑의 어떤 대전들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한 데이터를 이 알파고에게 넣어주는 거죠. 데이터들을 넣어주면 굉장히 많은 수의 그 확률을 계산해서 다음 유출을 하고 다음 어디다 둘 건지를 예측해서 거의 최적의 어떤 위치에다가 이제 두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머신러닝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파고가 이런 바둑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뭐 4주간 훈련했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인간이 이런 알파고가 4년 동안 해가지고 4주 동안 4년도 아니고요. 4주 동안 뭐 똑같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서
그만큼의 성적을 거두진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계와 사람의 차이고요. 이제 딥러닝이 딱 강 뭐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나름의 뭐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하긴 하지만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나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 이런 게 바로 이제 강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혹시 이제 SF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막 터미네이터, 막 지구를 구하는, 지구를 없애기도 하고, 뭐 이제 지구를 구하는 사람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없애기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이런 것들, 터미네이터라든지, 뭐 스카이넷이라든지, 뭐 어벤져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이제 아직은 실현이 되진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두려워하고 막 이러는 게 바로 이제 강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 지금도 계속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발전하고 있고 계속 이제 새로운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왔을까요? 이제 사례를 보시면 될 텐데, 이제 알파고는 여러분이 다 유명한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이제 대적을 했죠. 그래서 한 번만 이기고 다 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한 번만 이겼다는 것도 되게 큰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최근까지의 AI 사례를 보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시는 추천 문구 있잖아요. 내가 어디 사이트를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지 않지만 거기에서 계속 나에 관련된 내가 관심사항으로 내가 찾아본 이런 검색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추천 문구가 온다는 거죠. 이런 건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뭐 옷, 패션 쇼핑몰 이런 데를 갔다고 하면, 들어갔다고 하면 거기에 유사한 여러분이 선호하는 이런 뭐 선호하는 어떤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추천한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 여러분이 유튜브를 본다고 하면 뭐 아이돌을 검색했다고 하면 아이돌에 관련된 영상들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것들, 그게 바로 다 추천하는 어떤 문구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AI는 딱 그렇게 컴퓨터가 알아서 어떤 것을 제안하거나 발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되죠. 그냥 거기에 알아서 제안하거나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존의 데이터에서만 분석에서만 그쳤다. 그건 AI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리 어떤 알려주지 않은 상황, 내가 데이터에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기반해서 새로운 것을 알아내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AI라는 거죠. 이런 것 있잖아요. 고흐를 모방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게 있습니다. 고흐 스타일이 있고 다른 뭐 작가마다 다 이제 화가마다 어떤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죠. 분석해서 새로운 거기를 모방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준다든지 하는 거. 요게 바로 이제 그림이고,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소설도 유명한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설가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소설가의 모방을 해가지고 어떤 소설을 쓴다는 거죠. 스포츠 기사도 마찬가지고요. 스포츠 기사는 이제 분석된 굉장히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확한 기사를 쓰는 것이 바로 쟁점일 텐데, 그 기반에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것들을 이제 예측하거나 앞으로의 뭐 승률 이런 것들을 이제 기사화해 준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취미예요. 취미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나에게 잘 맞는 상대를 찾아주는 이런 것도 AI가 요즘 하고 있고요. 이직 시장 있잖아요. 요새는 평생 직장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 이직 시장에서 새로운 인재를 나에게 맞는, 제가 만약에 뭐 CEO라고 하면 나에게 맞는 인재를 찾아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건데, 이제 뭐 그 피부암의 흑색종, 딱 사진만 보고 이제 AI가 이걸 판단해서 이게 피부암에 관련된 딱 흑색종이다. 약간 거무튀튀한 이런 반점하고 약간 유사해서 일반 사람은 전혀 구분할 수 없고, 피부암 전문가도 헷갈리기 쉬운 이런 것들을 정말 그 머신러닝을 이용한 그 AI가 정확하게, 거의 정확하게 막 그 100%는 아니지만 100%에 가까운 걸로 이제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저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지금 계속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뭐 이제 중국의 인공지능 샤오이라고 또 있는데 뭐 거기서는 의사 자격증을 이미 합격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미국에서의 지금 왓슨인가 이거는 이미 피부암을 이제 구별해내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이제 법조계라든지 문화 예술 분야, 뭐 문학, 음악 이런 분야도 굉장히 모방을 이용해서 많이 발전하고 있는 추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왔나 그러면 일상생활에 점점 오고 있다라고 딱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인공지능 요거는 요 말은 뭐냐면 요거는 지금 이어령 선생님이 말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이어령 선생님이 혹시 여러분 모를 수도 있는데, 이어령 선생님은 이제 뭐 비평가에서부터 뭐 언론인이셨고 교수였고 문화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리고 말이 인간보다 빨리 달린다고 해서 말을 두려워하거나 말보다 빨리 달리려고 경쟁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냥 말은 말인 거죠. 그러면 이 말과 경쟁하는 이제 그거를 말과 보기보다는 이제 AI와 나를 이제 봤을 때 AI가 훨씬 더 계산도 빨리 하고 빠른 속도로 뭔가를 해낼 거 아니겠습니까? 모방을 해내죠. 그렇지만 뭐 인공지능과 경쟁하려고 하면 우리는 100% 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경쟁하느냐에 또 달라지는데, 인공지능을 그냥 두려워하고 막상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까지는 없고,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해가지고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괜히 불확실한 미래에 그냥 막연하게 막 그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책에도 나와 있다시피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계속 있잖아요. 뭐 일자리를 잃어버릴 것 같고, 지금 뭐 상황도 안 좋은데 인공지능이 모든 걸 조금 더 잘하고 경쟁할 수는 없으니까, 이 인공지능은 24시간 365일 돌려도 많이 일을 해도 지치거나 그렇지 힘들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일자리에 대한 뭐 두려움이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앞에서도 살펴봤다시피 기술 중심 사회, 그 다음에 지식 중심 사회, 앞으로는 이제 지혜가 중심이 되는 사회를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 중심 사회에서는 이제 기술이 많은 사람, 뛰어난 사람, 이런 것이 중심이 되었고, 지식 중심 사회, 그러니까 그 정보화 시대였었잖아요. 그럴 때에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중심이 됐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앞으로 계속 2010년대잖아요. 지금 2020년, 20이라고 보면 20년대를 뭐 계속 앞으로는, 여기까지 보시면 아직도 지식 전문가가 상위에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점점점 지혜를 갖춘 전문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것인지 하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지혜라고, 어떻게 뭐가 지혜라고 합니까? 뭐가 지혜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명확한 답을 내리긴 힘들지만, 우리가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분야, 무조건 지식을 전달하는 쪽에서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걸 많이 지금도 이제 판단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갖춘 전문가가 앞으로는 점점 이제 그 중심에 설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여기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앞에서도 쭉 살펴봤다시피 권력의 변화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권력, 우리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우리 농업혁명 시대 쌀을 많이 갖고 있었고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땅에다가 농사를 지으면 많이 돈이 되니까 여기에 쌀과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는 그 초점이, 권력, 힘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름을 생각 안 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땅 부자들,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됐었어요. 그러니까 기계도 많이, 땅도 살 수 있고 기계도 살 수 있고 이런 물건을 살 수 있고 교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화폐가 중심되는 사회였고요. 정보혁명에서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 그죠? 지금도 저기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구글이라든지 여기에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어느 정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이 점점점 돈이 돼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권력의 흐름이 쌀에서 돈에서 그 다음에 정보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여기죠. 쌀, 돈, 이제 정보의 흐름으로 이렇게 돼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에 같이 맞물려서 이런 정보 하면 또 미디어를 빼뜨릴 수가 없는데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정보,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습득하고 있잖아요. 뭐 문자 정보뿐만 아니라 영상 정보라든지 뭐 TV, 뭐 뉴스, 뭐 미디어, 그거 말고도 유튜브의 영상들도 다 1인 미디어잖아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정말 수많은 정보들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습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미디어에는 좋은 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과잉 정보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과잉 생산도 되고 있으면서 과잉 소비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그냥 아무것도 거른 거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다 보면 이제 이것이 맞는 건지 전혀 판단을 하기 힘든 상태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미디어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온 거 보면 이제 2011년 우린 잘 모르는 거죠. 뭐 책에도 나와 있는데 티니지의 민주화 운동이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이제 시작을 해서 독재 정권을 차례차례 무너뜨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어요. 2011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이게 중동으로 번지고 그러면서 이게 SNS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지다 보니까 전 세계 여론이 같이 들끓고 그러다가 이제 외교 압박이 가해지면서 이게 독재 정권을 차례로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디어가 뉴스나 TV에서 아무리 그거를 막더라도 요새는 SNS 1인 미디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 통제를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부에서 이걸 막더라도 이제 그 정보를 이제 똑같이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겠다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물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도 똑같았잖아요. 어떤 그 외국 독일의 그분이시죠. 이제 보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이렇게 그 사회의 통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정부 감시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개인의 참여나 뭐 정치 참여가 보다 더 쉬워졌습니다. 지금 뭐 정광훈 목사라든지 유튜브에 계시는 뭐 이제 일부 그 우익 아니면 보수 정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사회에서 그 미디어를 통해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 참여가, 정치적인 발언도 많이 서슴지 않고 있고, 그래서 민주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잘 이제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건 우리 사회가 아직 되게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으로.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순기능이 있어요. 사회 통제 뭐 역할도 하고 이런 민주화를 운동도 계속 이끌어갈 수 있고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반면에 또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애들도 이제 막 유튜브를 많이 보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이 아직 판별할 수 있는 기능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항상 팩트 체크를 하는 그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말하는 거나 경험한 거나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말을 해주면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1인 미디어, 유튜버
그 어떤 파워 블로거 이런 사람들이 해주는 생산된 정보들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제 소비하는 이제 과잉 소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또 SNS 중독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약간 보여주기 삶을 사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역기능을 잘 판별할 수 있으려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이 이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우리가 핸드폰 하나면 전 세계 어디 뉴스를 라든지 뭐 지금 여기 돈이죠. 돈, 뉴스를 접할 수 있고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참여도 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능이잖아요. 목소리를 이렇게 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데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죠. 그래서 디지털 기술, 이런 디지털 기술, 우리가 정보통신,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미디어를 잘 활용하고, 우리가 뭐 뉴스라든지 TV라든지 아니면 SNS라든지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이런 미디어를 잘 활용하고,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게 가짜 뉴스인지 맞는 건지 잘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거를 어떤 그 뭐 부당하거나 이런 정의가 만약에 짓밟히고 있는 어떤 사안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같이 참여해서 다른 SNS나 여러분이 어떤 블로그를 통해서 공유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통해서 생산해 나갈 수 있고 참여해 나가는 게 바로 생산이잖아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여기는 미디어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것은 같이 쓰기도 하고 빼서 말하기도 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 같이 동시에 쓰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디지털 기술이나 미디어를 잘 활용하고 분석하고 공유하고 창조적으로 정확하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